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KB 지수가 없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매도자도 내 물건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고 파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게 매물 검색만 잘 하시다고 보면 기회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물건들은 검색하다가 무피로 들어갔는데 3차점까지 오른다라고 하면 나쁜 투자는 아니죠. 자, 그럼 최근 가파르게 어쨌든 금리와 물가 오르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뭐 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 맞는 부동산 투자 방법 뭐 한 가지만 제시해 주신다면 아니면 뭐 그냥 지금은 현금 들고 있는 게 나을 건지. 저는 아까 다주택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기 본인 포트폴리오를 약간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그거랑 맞는 거긴 한데 그리고 제가 최근까지 투자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원룸은 사이클이 좀 다르니까 물론 이것도 반박하실 분들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걸 시작한 게 1년 전이니까 그때에 비해서 아까 오른 것도 굉장히 많이 보셨잖아요. 사실 이것도 사실 끝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는 좀 다른 거랑 다른 게 일반 시세랑 엮어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KB 시세나 뭐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정말 급격하게 떨어지는 물건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도 그렇고 일반 매수자도 그렇고 시세를 너무 뻔하게 알고 있어요. 매도자가 시세를 뻔하게 알고 있어서 막 금매는 나오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긴 해요. 시세가 너무 사이클이 명확하니까.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워낙 적잖아요. KB 지수가 없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깜깜이일 수 있거든요. 매도자도 내 물건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고 파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게 매물 검색만 잘 하시다고 보면 기회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한 시세보다 2, 3천 정도 싸게 판다라면 제가 아까 1차 때 보여드렸던 그런 명동 물건 같은 거 보면 저번 달에 산 건데 지금 나와 있는 호가에 비해서는 한 3, 4천 싸잖아요. 그런 물건들은 검색하다가 무피로 들어갔는데 3, 4천까지 오른다라고 하면 정말 이건 투자금 대비해 봤을 때는 나쁜 투자는 아니죠. 그리고 이 투자는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본인이 현금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월세화로 시킬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내가 현금의 여유가 있으면 월세로 돌려서 월세 수익형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 갭 투자를 할 시기다. 상승장이 왔다 어느 지역에. 그러면 거기서의 돈을 현금을 좀 뽑아서 나머지를 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2+2잖아요. 2년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갱신청구를 써버리면 물론 임대인이 내가 사겠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원리대로 한다라면 이 2+2를 4년을 지켜봐야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많고 근데 오피스텔은 빈번합니다. 누가 그 조그만 데서 4년을 살겠어요. 사실 그렇게 살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아파트처럼 나가주세요 이렇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실 여기는 그냥 몇 개 사놓고만 나면 알아서 나간다라고 먼저 연락이 와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막 이 부분도 저렇게 사용할 수 있고 저 부분 사용할 수 있고 또 결국에는 저는 강남이나 뭐 이런데 주요 요지 정말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나오는 입지이고 지금 월세가 금리 때문에 오르고 있는 가정이라면 월세 역상가로 매매가도 올라간다. 그러면 수익형, 시세차익형이 동시에 되고 또 중요한 거 투자금이 안 들어가는 부분.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한테 뭘 추천하라고 한다라면 이러고 싶습니다. 다만 냅다 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이것도 한 1년 지났기 때문에 과거 저점 대비해서 올라간 게 많을 거고요. 저는 지금 제가 사는 것도 지금 사도 사실 제일 저점으로 사거든요. 근데 너는 그렇게 살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네이버에서 저한테 별도로 주는 창 없어요. 저도 똑같은 매물 보고 있고 다만 매물 검색 시간이 많은 거예요. 네, 매물 검색 시간이 많은 거니까 냅다 사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채 사더라도 정말 안전마진이 있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회사 다니면서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게 제가 뭐 막 다주택자 된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1년이 12개월이니까 뭐 우리가 보통 계약기간 3년 3달이잖아요. 계약하고 잔금 치르면 3달이 지나가니까 1년을 통틀어서 내가 계약기간이 아닌 날은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단순하게. 그럼 1년에 4채잖아요. 3, 3, 3, 4 이렇게 3, 3, 3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꾸준하게 모은 겁니다. 꾸준하게 모으는 대신에 정말 살 때마다 가장 신중하게 안전마진 있는 걸로. 네. 그럼 만약에 지금 생애 첫 부동산 투자로 뭐 현금 5천만 원에 1억 원 있는 분들은 지금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애 첫 부동산? 생애 맞아요. 첫 2030 부동산. 세대분이 지금 현금 5천이나 뭐 1억 정도 있는 거죠. 생애 첫 부동산이라고 하면 저는 이게 그분들이 왜냐면 첫 부동산은 이게 그리고 실거주잖아요. 이 실거주를 굉장히 상담해드리기가 어려운 게 이 사람의 상황을 모르니까 사실은.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이 정도 금액 지금 경기도를 따져봤을 때 25평 계단식 구축이긴 한데 뭐 한 3, 4억 정도 되는 금액이고 하면 대출 받아서 이 금액으로는 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수원 영통에도 이렇게 비슷한 거 두 채를 가지고 있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만약에 거기에 본인이 실거주로 가능하신 여건 하에라면 근데 그 아파트도 벌써 작년에 추석쯤에 고점이 6억이 나왔거든요. 실거래가가 5점 나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점 대비 30% 하면 네. 63, 18이잖아요. 그럼 4억 2천 정도가 M2 대비해 봤을 땐 괜찮은 밸류에이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 상태에서 이 정도 뭐 5천은 안 되겠고 1억이라고 하면 들어갈 수는 있으니까 실거주 정도로 봤을 때 뭐 그 정도 입지면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주변에 계신 100억대 이상의 좀 부자분들은 네. 요즘에 부동산, 뭐 재테크 네. 뭐 하고 계세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네. 한 1년 정도 전에부터 약간 월세를 받는 이런 뭐 강남 빌딩 아니면 조그만 상가 뭐 아니면 오피스텔 투자도 하고 있으시고 왜냐면 오피스 투자가 연결된 게 뭐냐면 결국 뭐지 종부세가 안 나오잖아요. 사실은 지금 종부세를 엄청 깎아준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 또 2년 전 같은 경우 제일 핵심이 종부세였어요.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주택을 사면 뭐 종부세 구간까지는 다르겠지만 이게 최대가 6%였고 뭐 보통 뭐 한 몇십억 있는 사람들은 3.6, 2.4% 이렇게 구간이었기 때문에 뭘 하나 사기가 사실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수요들이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렇게 많이 갔거든요. 비주거용으로. 그래서 거기도 약간 거품이 많이 끼게 된 거죠. 사실은. 저자님은 네. 28, 20대 후반에 좀 일찍 집을 네. 산 거잖아요. 사실 그 집이 뭐 좋은 집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뭐 온전히 살 수 있는 집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인생이 좀 많이 바뀌셨죠. 돌아보면 왜 이렇게 바뀐 것 같으세요? 너무 대책이 없었나 싶기도 한데 사실은 그 28살에 뭐 1억 2천짜리 빌라를 산 후에 뭐가 바뀌었냐면 사실은 삶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무주택자가 주택자로 바뀌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그거는 아무리 상담을 해줘도 안 해본 분야이기 때문에 진짜 어려워요. 그걸 넘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네, 차라리 뭐 1, 2주택 있는 사람이 3, 4주택 좀 이상하다. 뭐 그 정도 다주택으로 펼쳐나가는 거는 제가 뭐 컨설팅이나 뭐 대화나 상담이나 해주는 건 되게 쉬운데 오히려 무주택자를 1주택자로 만드는 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우선 그렇게 빌라를 사고서 제가 실거주를 했는데 그 후부터 좀 달라졌던 점은 뭐냐면요. 부동산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그 생각을 하잖아요. 돈은 벌고 싶은데 아무런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런 정보가 있는 사람들이 뭐하러 만나요, 자기를. 왜? 정보가 있는 사람끼리 만나고 없는 사람은 만나는 게 보통 있잖아요. 너무 당연한 그렇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한테 제 주위에는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도 없었다니까요. 저도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고 싶었는데 너무 간절하죠. 간절하고 뭐 누구한테 기대어서 잘 되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래서 먼저 그렇게 집을 산 다음에 그때가 강북구 미아동에 오페산이라고 되게 산꼭대기가 있어요. 진짜 되게 산꼭대기예요. 그래서 저는 택시 타고 술 먹고 거기 가면 산 밑에서 내려달라고 하고 걸어 올라갔거든요. 택시기사 너무 미안해가지고. 근데 그때 주말마다 부동산이 들어갔었어요. 여기서부터가 다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1주택 사쓰고 거기서 끝났으면은 저도 그냥 그렇게 뭐 갈아타기나 생각하면서 갈아타기 생각 못했겠죠. 첫 주택이 1주택이었으니까 첫 주택이 1억이었으니까 거기서 비과세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안 오를 거니까. 근데 뭐 그거 가지고 가져가봤자 얼마나 더 좋은 책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떠나서 부동산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 있다가 사장님한테 얘기할 수 있을 정도? 그냥 사장님 뭐 제가 진짜 돈이 없는데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거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는 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은 좀 이게 뭐 초기 재개발이다 뭐다 요즘 뭐 선만 그어놓고 바람 불어가지고 투자한 것도 되게 많은데 거기가 제가 그 근처 빌라가 4개 있었어요. 왜냐면 그 4개 있었던 게 뭐냐면 부동산 사장님이 그냥 문서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집 문서만. 지금은 그게 한 3, 4억 정도 빌라가 하나 하는데 그때는 이게 7천만 원, 6천만 원에도 사람들이 안 가져갔었어요. 10년 전이니까 그래요. 너무 많이 다른 상황이긴 한데 그렇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근처 뭐 번동에 2개, 미아동 2개 빌라를 반지하고 다 가지고 있고 근데 막상 나중에 또 하다 보니까 4주택 이상은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 나오는 걸 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경매로 막차를 받아서
경매 낙찰 대출로 대출을 받으면 이건 주택수랑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듣고 제가 경매를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따지고 보면 첫 집을 사면서 시작. 첫 집을 사면서 이렇게 점점 뭔가 이렇게 고리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은 네. 내가 첫 투자부터 네. 첫 내 집을 사면서부터 정말 저점에 사서 네. 큰 수익을 보고 싶은데 사실상 네. 그때는 돈도 별로 없지만 실력도 굉장히 그쵸. 없을 때인데 제가 첫 주택을 실패했다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첫 투자가 실패했지만 네. 그때부터 이제 관심이 가니까 그쵸. 공부를 하면서 실력이 쌓이는 맞아요. 제가 따지고 보면 그때 주택으로 물타기라는 걸 했어요. 뭐냐면 제가 그때 그 빌라 샀다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부동산에 뭐 안 가봤으니까 네. 정말 1억짜리 집 보여주고 1억 2천짜리 집을 보여줬는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때 뭐 아는 게 얼마 있겠어요. 1억 2천짜리 샀는데 그때 그 부동산에 또 가보니까 네 윗집이 1억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빌라로 따져서 제가 그때 1층을 사고 그건 2층이었으니까 3층까지 있는 빌라에서는 2층이 최고거든요. RR이죠. 사실 빌라로 따졌을 때는 1층보다 더 가격이 높아야 맞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럼 제가 2천만 원 비싸게 사게 되면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걔가 그렇게 되면.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빌라를 2개 다 팔고 나오긴 했지만 통틀어서는 플러스였다. 그래서 제가 손해봤다가는 굳이 얘기는 안 하는데 첫 주택은 실패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네. 저자님은 어쨌든 직장이 3년 차 때, 네. 그러니까 200만 원대 월급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50여 채 부동산 뭐 110억대 네. 자산 보유하면서 좀 깨달은 거나 뭐가 있으실까요? 혹시 자산이 많이 늘어나신 다음에? 제 원래 생각은 제가 술 먹는 걸 좋아해서 네. 그리고 제가 사실 그 직장이 첫 직장이었고 거기서 뭐 제가 키웠다고 말하면 되게 제가 꼰대 같긴 한데 제가 뭐 같이 있었던 제 후배들을 술 사주고 싶어요. 근데 뭐 월급 200 받아서는 사실 술값 2, 30만 원 나가면 눈에 확확 보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 200에서 내 생활비, 뭐 식비, 빼고 주거비 뭐 없죠. 남는 게 없죠.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점점 부자가 돼가면서 좋았던 거는 네. 그래도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술값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쓰는 거는 티가 안 날 정도. 전 이게 가장 지금은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제가 뭐 사치를 부려서 명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임장 갈 때 차도 제게 없어서 와이프 차 빌려가거든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제 관심은 주택에만 있는 거예요. 주택이라기보다는 사실 투자에 있는 거죠. 주택이 그 투자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코인이나 주식이나 제가 더 많은 성과를 얻었더라면 거기를 계속 했겠죠. 근데 다 해보니까 저는 안 맞고 안 되고 네. 또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근데 부동산 해오다 보니까 저도 좀 맞는 것 같고 수익률도 괜찮고 물론 그때 3년 후에 다시 보자는 말씀님이 약간 마음에 걸리긴 해요.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네, 그거를 뭐 떠나서 뭐 아직까지는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뭐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잘 없는 버티고 거니까. 있다. 네, 그러니까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뭐, 마이너스 10%, 20%까지 견딜 수 있다. 해봤어요. 그거는 스트레스 테스트로 제가 하고 있어요. 그 정도 스트레스는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는 잘 모르겠다. 30%야 지금 뭐 애매해요. 근데 수도권까지는 괜찮아요. 수도권. 지방은 다 털릴 수 있는데 수도권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이제 부동산 이제 하락기가 네. 시작될 수도 있는 이 시점에 부동산 투자 잘 모르는 2030 세대분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라든가, 그리고 또 네. 부동산 투자 지금 공부나 뭐 시작을 한다면 네. 뭐부터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뭐 저를 시대에 잘 태고 나서 뭐 책도 쓰고 이렇게 김작가 TV 나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 2012년 그때도 누구도 부동산에 관심이 없을 때거든요. 왜냐하면 수도권 시장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이제 2008년부터 2012년까지도 계속 내려가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제가 뭐 분위기가 좋을 때 시작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시작해서 부동산에 대한 정보, 처음에 우리가 정보가 없잖아요. 요즘엔 사실 부동산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죠. 예, 나한테 맞는 정보가 아닌 정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뭘 선별하느냐에 대한 싸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보가 워낙 없어서 책 한 권을 봐도 사실 그 책 안에서는 나한테 뭐 돈 번 얘기만 알려주지 구체적으로 알려준 책은 별로 없어요. 되게 두리뭉실하거든요. 뭐 A단지, B단지 그걸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근데 요즘에는 정말 정보가 많고요. 그렇죠. 보통 요즘 부동산 책 쓰시는 분들이 네이버 블로그부터 먼저 글을 쓰기 시작해서 그걸로 유명해져서 책을 넣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판사들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상업성이 있고 뭐 이제 사업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누구를 맹신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동산 투자 블로거들을 수십 명 추가해 놓고 보시지 말고요. 너무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러기엔 너무 혼란스러울 거고 적당한 인원 10명 한 이하 정도로 해놓은 다음에 보통 그 사람들은 앞으로의 뭐 정말 거시적인 시세까지 맞출 수 있지는 않겠지만 맞추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단기적으로는 어떤 법이나 어떤 뭐 시행령이나 아니면 어떤 규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투자자들의 흐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 몇 개월 후는 이렇게 바뀌어 갈 것이다라고 보통 안내를 해요. 근데 그런 거 안내를 하시다가 보고서 얘 말이 틀렸는데? 그럼 걔를 지우세요.
지으시고 남아있는 네. 것들을 한번 보신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다 보면 그 사람들의 투자 성향이나 나랑 맞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정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인사이트가 있다.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기대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초보 투자자들은 결국에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 이 부동산이라는 것도 여기 투자 방법 뭐 어려울 것 같지만 다 이미 있는 거였고요. 네. 그걸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인 거고 뭐 시세 이런 흐름도 어차피 이 사이클도 계속 주고받았던 거예요.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사이클에 들어와서 치고 빠지냐. 그러니까 치 빠져. 그걸 잘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결국엔 남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공부가 필요하다. 네, 그렇게 보면 이제 거시적인 데이터를 만지는 네. 뭐 방법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플도 많이 쓰고 일부러 제가 블로그를 하기 때문에 유료 프로그램도 많이 써요. 일부러 써봐요. 왜냐면 이게 이 프로그램이 좋냐 안 좋냐 아니면 뭐가 필요하냐 이런 정보 것들 알려드리려고 써보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쓰기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이트에서 어떤 데이터를 내려받아서 그거를 가공을 어떻게 시킨 건지 그게 중요하다. 만약에 그거를 모른다라고 하면 아예 그 어플을 우선은 쓰시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모든 시결이라고 하는 이런 시세에 대한 부분은 네. 두 개밖에 없어요. 한국부동산원이랑 KB 시세예요. 그렇죠. 그 월간 시계열 자료를 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쁘게 꾸미냐의 차이거든요. 네. 아, 꾸미지 마세요. 그냥 기본 엑셀로 두고서 그래프 차트 만들어 놓고 내가 이 엑셀 가지고 차트 만들면 되게 쉽거든요. 그런 부분이 쉬워요. 책에도 나타나 있고 제 블로그에 나와 있어요. 되게 쉬운데 그런 걸 해보신 다음에 아, 저 사이트에서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거는 이 사람이 데이터를 어디 거 내려받아가지고 자기네가 프로그램화 시키는 거구나. 그 정도만 알 수 있다라면 그러면은 자기가 부동산 연습을 하실 때는 그거를 충분하게 하시고요. 정말 충분하게 하시고 그 데이터가 쌓이는 만큼 결국에는 본인의 내공이 될 거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충분히 아시다 보면 내가 움직이는 시간도 돈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뭐 임장 나가는 시간, 뭐 저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물건 찾는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물건 잘 찾으면 2, 3천만 원 그 자리에서 돈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이런 어플의 힘을 당연히 받아야죠. 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완전 생초보를 위한 조언이라고 하면 네.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100만 원은 진짜 쉽게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이룰 수 있죠. 저도 해봤는데 뭐 10분? 1분에도 이뤄요. 네네. 투자금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지금은 하락기라서 강사들이 많이 안 나올 텐데 몸살이고 있을 때라서 안 나올 텐데 네. 다시 어느 지역이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락이 가속화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회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바닥에서 치고 들어가면 기회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규 강의 뭐 몇십만 원짜리 저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물론 그렇게 배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전 그런 것보다는 한 3, 4시간에 5만 원짜리 강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20명 들어봐야 100만 원이잖아요. 주식에서 코인 100만 원 읽는 거는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학습비 뭐 이런 거 그런 말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정도는 잃어봐야 네. 학습비를 하면 100만 원 정도는 그렇게 써보시라고. 만약에 그러면 20명이나 듣고 하면 결국에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 사람이 나와 부동산 투자도 내 가치관이랑 맞아야 되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돈만 목적으로 하는 투자들이 있고 그건 자본주의 당연한 거라서 생각을 하지만 근데 돈 플러스해서 뭐 임대 사업에 내가 좀 더 치중한다. 네. 난 임차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고 또 그 20명 중에서는 이 물건이나 지역이나 아니면 테마성이라든지 정말 다양할 거잖아요.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먼저 보고 듣고 많은 이 지식을 쌓는 게 내가 나중에 내 지식을 쌓기 전에 미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네. 그래서 그 정도는 한번 노력을 해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10명 정도 찾아보고 그런 이제 네. 강연도 찾아서 들으라고 하셨는데 그런 네. 분들 김작가TV 다 제가 모아놓고 아, 네. 여기서 모든 정보를 네. 아, 네. 여러분들이 아, 그쵸. 보고 취합하고 네. 이제 저도 정리할 수 있게 3년 후에 돌아옵니다. 3년 후에. 네. 자, 그럼 초보자들이 네. 투자 시작할 때 꼭 하지 말았으면 뭐 네. 자주 하는 실수는 좀 뭐가 있을까요? 너무 성급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되게 성급해서 요즘에도 저한테 뭐 상담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네. 아 작년에 진짜 패닉 바잉에 뭔가 끌려가지고 작년 추석쯤에 뭐 경기도 아파트 뭐 사서 호가가 엄청 내려가고 있는 거를 지금 눈에 보신다던가. 왜냐면 그러면 네가 말하는 것도 지금 결국 후행성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긴 한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한테 작년에 저렇게 얘기했던 분들 다 사실 말라 그랬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저는 그래도 하나 철칙이 있는 게 바닥 시세
네. 어떤 단지 보면 가장 최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그 단지의 최저가가 1억이었다. 근데 현재 나오고 있는 가격이 2억이다. 네. 그러면 저점에서 고점까지 100% 오른 거잖아요. 그쵸, 그쵸. 저는 이런 단지는 타지 말라 그래요. 이 탄다는 얘기는 매수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냐면 100%가 오른 이상 저는 이미 시장의 평가를 받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좀 다른 범위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재건축이 가능한 뭐 이런 사업성이 있으면 또 달라져요. 100% 이상도 오를 수 있는 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서는 뭐 경기는 이미 공급량이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와 임대차 3법이 동시에 환장 파티로서 뭐 두세 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 빼고 일반 지방으로 봤을 때는 네. 공급 사이클로 중요한 지방 사이클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한 사이클 끝났는데라고 따지는 거는 대장주가 100% 올랐을 때거든요. 대장주가 100% 올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장주가 아닌 2, 3급지에 있는 구축이 그것도 100% 올랐어요. 근데 그런 걸 타고 싶대, 사고 싶대. 왜 사고 싶은지는 알아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종목 토론방에서 실시간 검색어 상위 10위안에 있는 것들이요. 왜냐면 지금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네. 타면 바로 오를 것 같아. 관심이 있죠. 부동산에 가면 막 팔리고 있으니까 타면 바로 천이라도 먹을 것 같아. 이게 법인이라면 가능한 방법인데 개인은 불가능하다니까요. 2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뭐 저점 대비했을 때 100% 이상 오른단지라고 하면 이미 이거는 시장의 판단을 받았고 너무 달리는 말에 타지 마시고 차라리 그 시간에는 하락하고 있는 것을 더 염두에서 공부하시라. 저는 이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급함을 좀 버리고. 네. 예전에 네. 주식 투자도 하셨잖아요. 네. 주식 투자에서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럼 부동산 투자에서 마인드가 중요한지랑 플러스로 어떤 마인드가 그럼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뭐 제가 오래 해왔지만 약간 장시장 열리고 이제 9시에서 9시 10분, 9시에서 9시 20분까지만 다 하고 하면 제가 승률은 되게 좋아서 와이프한테도 계속 하고 싶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사람 심리가 웃긴 게 한번 따게 되면 9시 20분에서 HTS를 못 끄더라고요. 아, 그렇죠. 계속 딴 거 하고 그러면 그 심리적으로 결국 물려가지고 계속 장이 끝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였는데 원래 카지노를 네. 돈을 따고 나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돈을 잃고 나가는 거예요. 똑같네. 맞네. 그걸 똑같네. 근데 정말 다행인 건 부동산은 네. 내가 그렇게 못 팔아요. 그렇죠. 황금성이. 왜냐면 부동산이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이미 살 때부터 내가 팔 시점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부동산이 1년 단기 그 중과세는 70%에 지방세 10%면 77%고 1년에서 2년 사이는 66%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호스가 다 뛰어가, 호스가 국가잖아요. 다 뛰어가는 거고 내가 그걸 투자할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2년 정도 일반 개인이라면 일반 세율을 보고서 판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 투자들 다 알잖아요. 2년에 이 지역의 공급이 얼마 될까 따져보고들 하시는 건 요즘 불인주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주식보다는 좋은 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왜냐면 주식은 내가 막 사고 팔지 팔아야지 사지 팔지 이렇게 있는데 부동산은 그래도 내가 사이클을 보고서 사는 시점이 정해져 있잖아요. 왜? 네. 내가 사는 건 맞으니까. 파는 것도 사실 정해져 있어요. 2년 후면 팔 거니까. 네. 물론 그때 어떤 상황에서 못 팔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럼 뭐 팔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주식보다는 일일비를 좀 안 한다고 해야 되나? 오히려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팔 시점을. 네, 그래서 그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저자님께서 만약 지금 시대에 20대로 돌아간다면 투자에 네. 있어서 이것만큼 꼭 준비하겠다라. 그리고 김 작가님이 네. 처음 나오셨는데 마지막 시청자분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투자 조언 한마디 있다면. 저도 한 28살에 부동산 막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는 뭐 제가 어차피 노안이라서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니에요. 젊어졌어요. 저희 엄마가 그래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어쨌든 엄마가 20대랑 지금은 똑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막 들고 갔다 나왔다. 외모가요? 네, 외모가. 그냥 굳이 왜냐면 부동산이 결국에는 심리 싸움인데 너무 어려 보이면 부동산 사장님이 욕해요. 너무 젊었을 때 들어오고 뭐 이렇게 투자한다 그러면 욕하거든요. 근데 시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때 10년 전 얘기였었는데 제가 최근에 강의를 했는데 사인회 하잖아요. 요즘 20대, 30대 너무 네. 많아요. 맞아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울산에서 우선 올라오셨다. 여자다. 대학생이래요. 울산에서 대학생인데 갭 투자를 보고 올라오셨고 저한테 이거랑 사인 받으면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일 평택 한번 가봐야겠다고.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와,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와, 다르다. 진짜 요즘에 시대가 빠르긴 빠르구나.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다 이게 경험치라고 생각하거든요. 20대라고 하면 뭐 저도 빨리 시작했고 또 이 빨리 시작한 거의 근본은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해봤고 주식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겁이 없었어요. 간이 배 밖에 나왔죠. 왜냐면 이 투자를 못하는 거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우리가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 사는데도 사실 한 번쯤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억 단위잖아요. 기본적으로 억 단위라서 이 계약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큰 스트레스고 부담인 거예요.
차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나이 또래에서는. 근데 저는 그래도 어렸을 때 주식을 하면서 그래도 큰 돈은 못 만져봤죠. 고점만 아까 얘기했으니까. 뭐 팔고 나서도 그 나이 또래는 나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부동산을 굳이 하시라는 건 아니고 주식이나 코인이나 결국엔 이 투자 상품에 대해서 약간 사이클도 익숙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투자도 결국에는 심리 싸움이거든요. 왜냐면 이 구조 자체는 굉장히 똑같아요. 스마트 머니가 먼저 와서 차지한 다음에 결국엔 일반인들의 이게 투자 종목으로 인식됐을 때는 급격하게 오르다가 그런 심리가 꺾이면 또다시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이게 정말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던 모든 그래프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어떤 종목이든 선 투자자로 들어갈 수 있을지. 근데 이게 만약에 어느 한 군데서 성공을 하신다면요. 사실 크로스로 해서 다른 데 넘어가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 게 한 차라도 해보셔야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 내가 해볼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다음 사이클, 왜냐면 지금 여러분이 안 하시는 핑계도 뻔히 알긴 알거든요. 근데 아는데 제가 말하는 투자는 그거예요. 제가 해왔던 그 투자처럼 내가 1,000만 원 넣는다고 해서 내가 죽지 않는 투자. 뭐 1,000만 원 넣어서 죽을 것 같다고 하면 하지 마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연봉 3, 4천 되는 사람이 뭐 1,000만 원 모으려면 사실은 1년 내내 모아야 되긴 해요. 근데 그 정도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한번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 기회도 기회값이잖아요. 한번 해보고 1,000만 원이 나중에 뭐 2년 뒤에 뭐 1,000만 원을 그 받으면 아 내가 이 투자에서 뭘 실패했구나 알 수 있는 거고 그 1,000만 원이 나에게 진짜 3, 4천이라도 주어준다라고 하면 아 내가 근로소득이 아니라 다른 투자소득으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때부터는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나가지 말라고 방바닥에 묶어놔도 나간다니까요. 그래 결국엔 이게 한 번의 경험. 여러분들이 못하는 건 이 한 번의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뭐 시대를 잘 만났긴 했지만 투자자로서 막 몇십 채 있고 뭐 몇백억 있고 이런 사람들도 이 한 번의 경험이 너무 짜릿했고 이 한 번의 경험이 계속 긍정 선순환으로 이어진 거예요.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뭐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내 투자 방법을 고치고 잘 됐으면 잘 된 대로 그걸 계속 이어가고 그렇게 투자 원칙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 남한테 기댈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20대 아까 뭐 20대 3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금 30대예요. 맞습니다. 네, 30대 후반. 네, 그래서 지금 뭐 20대라고 하면 뭐 주식, 뭐 부동산 이런 걸 가리시지 마시고, 예, 그리고 뭐 투자에 대해서는 정말 원리는 간단하거든요. 내 투자금 대비해봤을 때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까? 그거에 대한 싸움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내가 뭘 잘못됐다, 내가 뭘 잘했다. 이런 게 노하우가 쌓여야 나중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시면 그때 기회가 와도 못 잡으시거나 아니면 주위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싶긴 한데 일반적으로 주위 사람이 그렇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모든 리스크는 내가 져야 되는데 뭘 해주겠어요. 사실은 쉬운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많이 깨우쳐 가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시도해보죠. 다만 그게 내 인생을 너무 흔들지 않을 정도의 금액으로는. 맞아요. 저도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수치에 샀지만 막상 채당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에서 사고 팔았던 거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이랑 이제 부동산 결국 재테크 양대 산맥이잖아요. 근데 주식은 이제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다면 부동산 투자는 뭐 모두가 다주택자가 될 필요는 전혀 없지만 꼭 내 집 마련을 위해서라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자님도 주식 투자하다가 부동산으로 나중에 간 거잖아요. 재밌게도 제가 인터뷰하면서 느끼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잘 안 되거나 망해서 부동산을 간 분들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근데 부동산을 시작했다가 주식으로 간 케이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인터뷰한 걸로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간이 결국에는 주식에서는 나한테 불리한 경우로 좀 작용한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부동산에서는 시간이 나에게 유리한 결국 인플레이션 가치만큼 결국에는 우상향은 어느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 들어가셔서 데이터 중에 M2 아니면 네이버에서 M2 강의통화 치셔도 나와요. 그게 지금 얼마나 불어나고 있는지. 올해만 따져도 작년 대비해봤을 때 전년 동월 대비해서 8.5%인가 올랐거든요. 그렇죠. 작년이 10.5%인가 올랐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돈의 가치가 1년에 거의 10%씩 희석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유상증자인 거죠. 계속 돈이 희석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물건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그거를 1, 2년은 모르겠지만 오래 했다라고 하면 맞겠죠. 사실은 만약에 여기서의 반대 경우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그때는 안 되겠죠. 그럼 뭐 이미 다들 똑같아요. 내가 망하면 네가 망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정하시면 사실상 투자는 안 되고요. 투자자는 결국엔 긍정적인 열매를 먹고 자랄 수밖에 없어요. 물론 대비는 해야겠지만. 많은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부동산 투자 공부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잭파티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